이 땅의 일부는 주거지역, 이 땅의 일부는 녹지지역이랍니다. 이런 땅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살까요 말까요 또 영상이 메일로 하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셔갖고 살까요 말까요가 고민되신다면 이렇게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읽어볼 테니까 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님. 항상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하고 있고 마인드 교육에 항상 감동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물건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임장을 다녀왔는데 엄청나게 개발 중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온 땅 위로는 전원주택 부지가 있고 밑으로는 빌라와 아파트가 건축 중입니다. 제가 알아본 시세는 평당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하였고 실거래가는 200에서 3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절반 정도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절반 정도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 시세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자연녹지는 평당 2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연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데 건물은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용인시청의 문의 결과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해당 토지 주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근처 임장 결과 주변 번화가가 있고 차량들이 꽤나 많이 다니는 동네인 것 같아 미래 가치가 좋아 보여서 사게 된다면 팔아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쭉 보유하고 싶습니다. 경매대마왕님, 이 물건 사야 할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에 건강 챙기시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영상 보시고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전원주택이 엄청 많네요. 자, 물건은 요겁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산 9-10번지고요. 토지 면적은 약 180평. 감정가는 4억 2,240만원에 나왔고요. 한 번 유찰돼 갖고 2억 9,568만원입니다. 살까요 말까요를 질문하신 분의 가장 큰 질문 두 개는 물론 궁극적으로 살까요 말까요를 물어본 거였지만 디테일한 질문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과연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디테일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데 존재한다 그래버렸어요. 법정지상권이. 이 사연을 법정지상권이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는 데인지 아니면 존재하는 걸 확실히 조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풀어볼게요.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무허가 건물이랍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섞여 있다. 이럴 때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라는 질문이 먼저 왔습니다. 자, 아까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을 하면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스톱을 눌렀는데 지금 이 판넬로 되어 있는 이 건물, 이게 지금 이 땅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우측에 임야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건물이 있는데요. 뭐 뒤에는 어떻게 저기서 잠깐 멈춰야 돼. 자, 이쪽으로는 임야가 있었는데 이쪽으로는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안이 다세대 빌라가 쭉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자, 이 경매의 물건을 중심으로 한쪽으로는 약간 임야처럼 생겼고 한쪽으로는 빌라 다세대가 쭉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한번 더 볼게요. 자, 잠깐 여기서 여기 지금 경매 물건이 여기죠? 아까 이쪽이 임야처럼 느껴진 곳이고 이쪽이 빌라처럼 느껴진 곳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자가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서 일로 가니까 이쪽까지는 빌라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꽤 큰 전원주택 단지가 펼쳐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느끼셨죠? 자, 그래서
이 현장에는 뭔가 현장을 반드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것만 봐도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빌라, 이쪽으로는 전원주택입니다. 여러분들 빌라 짓는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을 좀 바꿀게요.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높게 못 짓는 땅이 있는 땅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다 빌라가 들어와 있거나 뭐 다 아파트가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높게 못 짓는다면 다 전원주택지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한쪽으로는 빌라고 한쪽으로는 전원주택인 게 뭔가 느낌상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질문자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의 일부는 주거지역, 이 땅의 일부는 녹지지역이랍니다. 하필 그 높게 지을 수 있는 곳과 낮게 지을 수 있는 곳의 경계가 이 경매 나온 물건에 딱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또 좀 볼게요. 경매지를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거네요. 누가 높은 데 가서 찍은 것 같아요. 이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쪽으로는 빌라, 이쪽으로는 전원주택, 그리고 땅은 이렇게 생긴 땅입니다. 이렇게 생긴 땅이고 여기 일부에 한 50평 되는 판넬조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보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역시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잘려갖고 이 위쪽으로는, 즉 전원주택 쪽으로는 자연녹지, 이 아래쪽으로는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이런 땅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필지면 그 다음 필지에는 예를 들어 자연녹지를 주고 이 필지부터 주거지역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이 땅을 이렇게 잘라갖고 주다 보니까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물은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법을 알면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자, 느껴지시나요? 우리 땅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는 다 전원주택, 이쪽으로는 다 빌라 같은 것들입니다. 큰 길로 이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면 여기 그 에버라인인가 그 모노레일처럼 생긴 그, 자, 이렇게 위성지도를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용도 지역이 섞여 있을 때, 두 개 이상 섞여 있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주거지역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녹지지역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 건지, 하나 더, 그러면 녹지지역의 규제를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거지역의 규제를 따라야 되는 건지, 요걸 한번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법은 돈 버는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이 법을 뭐 빠삭하게 외우고 있어라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찾는구나, 이런 경로를 아시려고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볼 건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치십시오. 줄여서 국계법입니다. 왠지 국회법 같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경매할 때 사람들이 고수들이 야 국계법에 이런 말을 해요. 뭐, 아, 국회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섞여 있을 때 건물을 어떻게,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는지, 건폐율 용적률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건폐율이 40%래요. 그럼 100평 땅에 바닥 면적을 40평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용적률이 200%래요. 그럼 100평 땅에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몇 층입니까? 건폐율 40%에 용적률 200%.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100평 땅에. 100평 땅에 이게 40평짜리예요. 40평을 지을 수 있는데 건폐율이 200%래요. 총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100평 땅이니까 100평의 건물을 다 못 올리니까 어차피 건폐율이 40% 이하니까
40평밖에 못 지니까 하나 더 지면 2층 지면 80.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5층까지 지을 수 있죠? 4, 5, 20이니까. 자, 건폐율 40%, 용적률 200%. 그러면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이렇게 나옵니다. 제 영상 밑에 이 국계법 이 84조를 링크라도 걸어 드릴게요. 자,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이하를 용도지역이라고 한대요.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하래요. 이거 그냥 찾아보지 마시고요. 100평이라고 생각하세요. 100평.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가중평균 이게 이과 나오신 분들은 뭐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절하게도 가중평균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공식이 나와 있어요. 가중평균한 건폐율은 가로 열고 F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문과가 불리합니다. 근데 저 이과 나왔어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라는 얘기는 330평방미터 약 100평인데 여기 나온 거 요거 이하로 될 때는 이렇게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이상으로 되면 각각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한다는 얘기인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총 면적이 180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부분일 텐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 구독션에 나온 사진을 보면 이 전체 면적에 이렇게 잘려 있는데 이제 자연 녹지 부분이 얼마고 주거지역 부분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인구청에 전화를 하시면 각각의 면적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혹시 이상한 담당자를 만났다면 방문까지 하셔야 되는데 현재 이거의 면적을 나오는 게 아마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이나 대면으로 만나셔갖고 녹지 지역이 얼마나 면적을 차지하며 주거 지역이 얼마의 면적을 차지하는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메모장에 한번 적어볼 텐데 우리 땅이 180평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이제 주거지역이 100평 그리고 녹지지역이 80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주 쉽습니다. 뭐 가중평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좀 계산하기 편하게 주거지역을 A라고 할게요. A. 녹지지역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 A의 면적 곱하기 A의 건폐율 가로 닫고 더하기 B의 면적 곱하기 B의 건폐율입니다. 나누기 전체 면적 이렇게 하시면 이 토지의 건폐율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계산해 봐야 되겠죠? A의 면적은 100평입니다. 곱하기 A의 건폐율은 모르죠? 모르니까 아까 국계법을 한번 볼게요. 어디 갔어? 주거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이하라는 얘기는 더 넓게는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70 더하기 B의 면적은 80평이었죠. 곱하기 건폐율은 20%였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사실 정확한 건 아닌데 70하고 20은 퍼센트니까 나누기 전체 면적은 몇 평이에요? 180평. 은 47%입니다.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죠? 나만 어렵지 않은가? 다시 이렇게 용도 지역이 두 개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알아본 후에 그 면적에 그 지역 건폐율을 각각 곱해줘서 더해야 한 다음에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는 100평, 얘는 80평.
얘는 건폐율 70%, 얘는 건폐율 20% 나눠줬더니만 47%의 건폐율이 나온다. 즉 180평에 47%면 84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4평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계산한 김에 용적률도 해볼까요? 용적률 A 면적 곱하기 A 용적률 더하기 B 면적 곱하기 B 용적률 나누기 전체 면적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계산해 볼게요. 100 곱하기 용적률. 용적률도 국회법을 볼게요. 주거지역은 최대 500%, 녹지지역은 최대 100%, 500, 100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322%. 면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겠구나. 57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579평 이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있는 곳은 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가중평균한 값이라고 그랬는데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땅은 건폐율 47%, 84평 이하, 용적률 322%, 579평 이하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거기에 용도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둘 중에 큰 면적에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주거지역을 더 넓게 했으니까 이거는 이 건폐율 용적률은 이렇게 나오지만 주거지역에 준해서 용도를 채택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볼까요? 자, 요게 이제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건물입니다. 그럼 경매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주택 및 사무실 171평방미터 51평, 개사 비닐하우스 30평방미터 9평. 계산은 뺄게요. 계산은 비닐하우스니까 법정이상권을 논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그 주택 및 사무실은 법정이상권을 논할 만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궁극적인 건 살까요 말까요 였습니다. 이 살까요 말까요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지 말지 제가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면은 이 건물의 토지는 토지 등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또는 그 건물이 언제 지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건물은 아마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알겠지만 없다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갖고 나올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법정지상권 쪽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따진다 또는 따지다 보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걸로 우리가 경매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경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에 치우친 경매. 그래서 저는 이 법정지상권은 조사할 필요조차도 없다.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저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 스타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뭘 사는 겁니까? 땅을 사는 겁니다. 땅은 장단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 땅은 임대료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질문자분은 이 땅을 사서 건물이 올라와 있고 사용한다는 이유로 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대료가 대출 은행이자 정도만 나오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이자 내고 쓰고 있는데 나는 이자 안 내고 이걸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 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 왜? 내 이자는 저 사람이 충당해 줄 거니까. 이렇게 역발상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 저 건물이 있어갖고 나는 임대료를 받겠다라고 했더니만 임대료도 안 내. 그럼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물이죠.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처인구청에 신고 고발하십시오. 두 번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이라도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철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 철거해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임대료도 안 나오고 내 땅 위에 있는 게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도는 얼마 안 들어갈지 몰라도 시간적 여유는 꽤 있어야 됩니다. 샀다가 이거 해결해갖고 바로 팔자, 이런 마인드 갖고는 이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남을 것이며, 아, 임료받다가 안 내면 철거하고 보유하자, 또는 철거하면 어떤 작자가 나타나겠지, 왜? 엉망이 물건을 멀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질문자라면, 또는 이거랑 비슷한 물건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이라면, 그런 마인드라면 이거 163만원입니다. 평당 시세 300이고요 그럼 무조건 하시고요. 이걸 빨리 뭐 법정이상권으로 어떻게 하고 뭐 협의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절대 비추천입니다. 결론, 여기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게 된다면 팔아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쭉 보유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걸 조금 바꾸자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보유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십시오. 이번에 도전하셔갖고 그런 마인드로 가신다면 무조건 돈 벌 물건이다 라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까요 말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Drive through the sunshine, fill you up and down, girl, I won't lie.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you been at? I gotta live my life, I won't come back. Building my stack and I'm missing you. I just gotta feel that you just